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예, 오늘 전격시사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개혁신당의 신임 당대표죠. 허은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은 품격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품격 있는 두 정치인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외 주요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지금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우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첫 소식인데요. 간밤에 들어온 북한 관련 속보 있죠. 네, 북한이 다음 달 4일 전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로이터 통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을 해서 한 보도입니다. 이 보도를 보면 북한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서해상을 향해서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다라고 일본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상에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고 일본에 전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런 계획을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알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런 북한의 통보 직후에 일본은 항행하는 선박들의 낙하물에 주의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딱 이 시점에 발사하겠다고 지금 통보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네, 다음 소식에서도 제가 전해드리겠지만 지금 서울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여 만에 열리고 있죠. 네. 이 기간에 지금 이런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 발사를 항의의 성격으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기시다 총리는 한미와 협력해서 북한에 강하게 발사 중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방위성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위대 요격 미사일 부대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북한은 올해 추가로 3개를 발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좀 실제 발사 날짜를 좀 감안을 하면 오늘 내일 좀 곧 발사가 임박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함께하면 영향이 커질 것 같은데. 네. 예.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죠. 네, 오늘 회의가 이틀째입니다. 이 회의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오늘 오전에 3국 정상회의를 엽니다. 정상회의의 결과는 이 공동선언문의 형태로 이 3국 정상이 좀 나란히 서서 발표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공동선언문의 핵심이 과연 이번에 이 북한 문제가 담기느냐 이 부분인데요. 일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단은 공동선언의 초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좀 확실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좀 중국 때문에 늦은 밤까지 좀 막판까지 3국이 협의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측은 또 이번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문제 외에도 이 민생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전해서 이번에 어떤 내용이 또 추가로 담길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4년여 만에 열린 네. 한일중 정상회의 네. 좀 기대가 되는 분위기 같은데요. 어제가 회의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한중 정상회의가 각각 열렸습니다. 네, 어제 이 한일 정상회의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한일 정상회의에서는 이른바 최근에 이 핫 이슈죠. 이 라인 야후 사태가 논의가 됐습니다. 네.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국 정상 모두 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좀 서로 좀 관리해 나가자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더는 좀 문제 안 생겨서 한일 관계 망치지 않도록 좀 서로를 좀 관리 잘 해가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일본이 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걸로 이해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문제가 이 한일 외교와는 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좀 화답의 성격으로 기시다 총리는 이번 사태를 촉발했던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강제 매각과 무관하다 이런 점을 좀 거듭 강조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양국 정상이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이번 사태가 뭐 사실상 좀 매듭지어졌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과는 어떤 얘기가 왔습니까? 네, 이 한중 양 정상은 이번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뭐 2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분야에서 또 서비스 분야까지 좀 교역 대상을 확대를 하기로 한 건데요. 네. 양국은 또 이 외교부 또 국방부가 참여하는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하는 등의 대화를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또 좀 이 관심을 모았던 이 어제 이 자리에서는 이 지금 10년째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진핑 주석의 방언과 관련해서는 어제 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연금 개혁 문제 말이죠. 네. 이 여야가 이 21대 국회 막판에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섰습니다만 각각 어떤 입장이죠? 네, 먼저 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뭐 입장부터 좀 전해드리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 아시는 대로 좀 풀이를 해드리면 이 모수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이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좀 함께 조정하자 이게 모수 개혁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금 고갈 시점을 좀 늦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좀 서둘러서 조정을 해야 되고 네. 이 받는 돈인 이 소득 대체율의 조정폭에도 여야가 지금 이 소득 대체율의 조정폭도 여야 의견이 좀 가까워졌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이번에 좀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입장은 김진표 의장의 입장은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과 맥이 같아서 뭐 민주당에 좀 힘을 실어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이렇게 좀 모수 개혁만 먼저 좀 처리를 하면 더 크고 더 복잡한 연금 구조 개혁 이 본 게임은 사실상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구조 개혁은 뭐 기초 연금과의 연계 같은 구조 개혁은 이런 논의는 앞으로 계속 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이 모수 개혁부터 처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앞으로 이 난제들을 더 처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졸속 처리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신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음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좀 맥이 비슷합니다. 이 대통령실은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대타협이 이루어지기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21대 국회 지금 정말 막판인데요. 여야가 지금 이 연금 개혁 문제로 또 한 번 좀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 막판 이 최대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당장 내일 28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예. 시간이 참 없네요. 네네. 이 김호중 씨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네.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이 속도를 내고 수사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러죠? 네, 이번 주 중에 일단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를 하고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구속 수사 기한 열흘이죠. 이 기간 동안 이번 주 안에 경찰이 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막판 지금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이 막바지 이 증거물 분석입니다. 이 증거물 분석들을 통해서 그동안 좀 정확히 특정을 못했던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계산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좀 추가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또 경찰이 이른바 또 하나 혐의가 이른바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서 김호중 씨가 이 문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좀 이걸 들여다보면서 혐의로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죠. 이 혐의까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경찰이 지금 막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호중 씨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김호중 씨 지금 이 경남경찰서 유치장에 있죠. 이 김 씨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이 이번에 좀 안 맞아서 이 지난 주말에는 경찰에 직접 조사를 받지는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네. 일단은 지금 뭐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는 걸로 봐서 뭐 유치장에서는 좀 뭐 특이점이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떠나서 중국으로 이제 돌아간 푸바오 있잖아요. 네. 예, 우리 국내 팬들이 참 이 푸바오를 계속 걱정하는 모양이에요. 중국 네티즌들이 그런데
그 푸바오의 중국 생활이 너무 열악하다. 뭐 좀 도와달라.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말씀하신 이 의혹 제기, 이 문제 제기가 이 SNS인 중국판 웨이보를 통해서 공개된 사진들 때문입니다. 네. 그 사진을 보니까 이 푸바오가 지금 학대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중국 네티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푸바오 아시는 대로 이 쓰촨성에 있는 기지에서 이 공개 생활 전에 격리 중인데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일단 푸바오가 여러 사람과 함께 찍혀 있습니다. 이 격리가 돼 있는 푸바오에게 뭐 누군가 좀 함부로 접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좀 사진을 자세히 보면 몸 두 곳에 이 전에 없었던 눌린 자국이 좀 보여서 뭐 학대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뭐 또 하나가 있는 곳 환경 자체가 이 바닥 같은 거 보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뭐 이런 학대받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푸바오를 이제 중국 측의 푸바오 센터 예. 그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뭐 강하게 부인했다고요? 네, 이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센터는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다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은 사실 도찰을 당한 건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여기서부터 좀 앞뒤가 안 맞다, 해명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사진이 또 도찰됐다라고 하니까 이 네티즌들이 주장을 했던 대로 사람 출입이 있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좀 뭐 찝찝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불안함 속에서 이 푸바오를 잊지 못하는 국내 팬들도 지금 중국 상황, 이 푸바오의 상황을 계속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7시 32분 막 지났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비가 내린 뒤라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곳곳에는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5도, 대구 19도 등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4도, 대구, 부산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낮에는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역시 천천히 갑니다. 잠원에서 서초까지도 막히고 있고요. 동탄분기점에서 남사부근까지 어렵습니다. 한편 남이분기점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힙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양양 쪽으로 기린 6터널에서 서양양 사이 2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곧 시작됩니다. 22대 국회에 벌써부터 가장 주목받는 작은 정당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인데요. 세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개혁신당이 새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허은하 대표를 모시고 이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한 허은하 대표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 때는 고생하신 거 제가 잘 들었는데 그리고 대표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세석인데도 좀 네. 기대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정상적인 정당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예, 지역에도 후보가 나와서 뭐 당선이 됐고 그리고 비례대표도 저희만 위성 정당이 아닌 정상적인 비례대표를 두 분을 이제 탄생을 시켰으니까 네.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 중에 가장 정상적인 정당 개혁신당입니다. 지역은 이준석 당선인. 네, 지역은 이준석 당선인. 비례는 이주영 천하람 당선인 1번, 2번이 당선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인사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우리 그러니까 전당대회 할 때 그 홍철호 수석이 직접 와주신 거, 그 예. 부분도 상당히 좀 인상 깊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환도 보내주시고 네. 그 뒤에 저희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이제 직접 뵙고 뭐 이재명 대표도 제가 그 예방에서 다 뵙기는 했었는데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축하 인사 해주시고 또 국민의힘 인사들께서 이렇게 다들 연락해 주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아무래도 제가 21대 때 거기서 네. 국회의원을 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당이 1월 20일 정도에 창당을 했었는데 그 개혁신당 창당에는 그렇게 축하해 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화환을 네. 보내주신 적이 없는데 이번 전당대회 때 이렇게 해주시니까 진짜 어깨가 무겁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당 때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였던가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별로 축하 인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허은하 대표 되고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다면 인기가 더 높다는 뜻인가요? 관심이 많아진 게 아닌가. 아까 조금 전에 관심이? 캐스팅보트 얘기했던 것처럼 좀 관심이 많아지신 게 아닌가. 네. 그 캐스팅보트는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3명이지만 거의 300명 수준의 그 목소리를 내는 파워 스피커들이라 가지고 네.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조국 그 혁신당이 있는데 수가 좀 있다 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네. 저희는 세석인데도 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300명 의원들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이제 숫자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그런 의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초선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개혁신당이 굳이 이렇게 부들교하자면 보수 정당이에요, 아니면 진보 정당이에요? 저희는 그냥 야당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 안에 이렇게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주의자죠. 네. 저는 중도 보수고 뭐 오죽하면 영등포에서 진짜 보수 허은하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같이 선거를 뛰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그 개혁신당에는 보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념으로 본다면 네. 보수 뭐 진보 또 다른 분들도 다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념으로 어떤 갈라치기 하는 느낌의 그런 정당이기보다는 함께 추구하는 가치에 좀 중심하려고 합니다. 그 네. 가치는 책임을 지고 또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공정하고 뭐 상식적인 그러한 부분을 좀 추구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제가 당대표가 돼서 너희는 뭐 하는 데야? 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에 대한 그 한마디 정리 그것도 이번에 그 같이 정리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저희는 국민들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 정당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세대 교체를 말하는 곳, 정치 세대 교체를 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곳. 예를 들면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도 저희의 기준은 명확하거든요.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만든 기준이냐. 뭐 네. 이런 모든 것의 타겟이 조금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그분들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이제 개혁신당은 뭐 보수 진보가 아니라 야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야당이니까 야권의 한 파트죠. 근데 이제 야권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그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야 될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그 야권 안에서 스펙트럼이 이념적으로 좀 넓으니까 때로는 정부 여당과 함께 보수적인 행보를 해야 되겠다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조정력이라 그럴까 그런 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이번 당대표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뭐 이념을 가지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가라는 퀘스천이 들거든요. 아, 사실 예. 이번에 최혜병 관련된 사건에서의 특검을 지금 거부하는 사건도 안보를 중시해야 되는 보수가 왜 저러지라는 질문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자유경제에 있어서도 가끔은 이해 못할 만한 부분들을 또 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떤 보수의 가치라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한 옳은 방향, 미래 세대가 10년 뒤, 20년 뒤 이 대한민국에 살 때 이 방향이 옳을까? 걱정이 없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희는 집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그렇죠. 예, 판단을 예. 대부분 두 대표, 양당의 두 대표가 연대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는 충분히 연대할 부분은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는 발목을 잡는 야당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잘하고 빨리 해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함께 하는 거고 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목소리를 낼 거고 그렇군요. 이번에 뭐 최혜병 관련된 특검 저희는 찬성입니다만 하지만 아스팔트에 가서 어제 함께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 부분은 저희는 그 야권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의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토론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 진행해야 되고 현장에서 그 예를 들면 박 대령과 함께 뭐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혹시라도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자유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저희 정당은 남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어제의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국민들의 자율권을 좀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좀 한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아직 그런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 자리에 나가게 됐을 때 제 개인적으로 당대표로서는 생각했던 것은 탄핵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 당이 이렇게 옆에 있다라는 것은 좀 저희 생각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탄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 그러십니까? 우선은 기존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트라우마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죄의 경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국정 운영을 아주 못하고 계시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많은 것이 꼭 대통령만의 문제인가라는 것도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야당과 여당이 정말 잘했나 라는 부분도 고민해야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주고 나서 다들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또 저희 정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든 정부의 일을 하시는 분이든 공무원이든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허은하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정부 여당이 잘할 때는 정부 여당과 함께 정부 여당이 못할 때는 야권의 일원으로 야권과 함께 비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린다. 맞습니다. 뭐 그러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이제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허은하 대표 또 개혁신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반여 만에 열렸습니다. 네네.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이건 뭐 그냥 의례적으로 만난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좀 정치 안보보다는 경제통상 쪽에 좀 중점을 둔 회의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문제됐던 뭐 라인 얘기도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총리가 참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뭐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고 인적 교류라던가 기후 변화, 고령화 대응 등에 대해서 합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합니다. 만약에 한일중 상국이 그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 입장이 나온다면 그거는 상당한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진전이죠. 그러나 뭐 아직 요번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외교 회의가 공동 회견도 발표문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조금 그 정치 외교적으로는 좀 냉랭한다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장점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경제 부분이라도 제대로 좀 풀고 우리가 고민하고 일본과 사실 라인 문제 가지고 고민이 많았잖아요. 근데 한번 좀 뒤로 물러난 것 같아요. 기시다 입장에서도.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로 위에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외교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우리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던데 네. 경제적으로 이제 자유경제답게 경제적으로 잘 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 대표님 이 정치권 들어오기 전에 저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뭐 이런 쪽으로 쭉 활동해 오지 않으셨어요? 네네 브랜드 관련된 예. 이미지 전략했습니다. 그랬죠. 네. 벌써 그게 5년 전이네요. 윤석열 대통령도 예, 총선 전후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든 변하려고 지금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출입 기자들하고 뭐 저녁 같이 먹으면서 직접 뭐 계란말이도 하고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소통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처음 약속하셨던 이제 취임되시고 나서 좀 보여주셨으면 정말 좋은 점수를 얻으셨을 텐데 지금 사안들이 너무 무거운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좀 한가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실 것 같아서 네. 좀 그 TPO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도 특별히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다들 신기하게 보죠. 아 정말 계란말이 잘하신다. 뭐 이렇게는 봤지만 그 계란말이 이렇게 해서 나눠주실 시간에 민생을 좀 더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처음이죠. 그리고 뭐 최상병 사건 지금 특검법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뭐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시고 싶으신가요? 소통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네. 지금의 그 모습이 시기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당장 솔직히 통과돼야 될 법들이 다 밀려 있고 그런데 이제 특검법 하나에 이제 모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21대 때 마무리돼야 될 것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 민생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장 내일인가요? 그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개혁신당은 이 현역 의원이 네 분입니다. 4명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찬성 입장입니다. 찬성. 네. 찬성 입장이고 저가 최고위회의 할 때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113명 의원 이름 다 부르면서 거명을 하면서 양심에 좀 호소를 했거든요. 네. 찬성해달라. 그 호소가 통했는지 지금 이제 4분이죠. 최재형 의원까지 4분께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주셨는데 좀 양심적인 의원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예방했을 때도 네.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22대 때부터는 너무나 특검을 남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워낙에 특검을 많이 내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특검 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자꾸 쓰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떠한 습관적인 것이 루틴한 게 되어버리니까 진짜 특검해야 될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특검의 그 무게감이 떨어지게 그렇죠.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보수 정당이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과도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을 그냥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안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박대령 공판장 그러니까 3차였나요? 4차 그 공판장에 갔었을 때도 공판장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알아보시면서 허은하 의원 늘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무엇인가 들어봤을 때 그분의 아드님도 군대에서 사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신데 그 몇 년 지났지만 아직도 응어리가 있으신데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박대령은 되게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번에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곁에 계셔주세요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정무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좀 안보와 군대에 보낸 부모님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이 특검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21대 국회의원이시니까 내일 국회의원인데 지금 배지를 뺀 지가 지금 한 4개월 돼서요. 만약에 제가 여기 개혁신당 나오면서 예. 그 비례대표는 배지를 떼고 와야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신당에 온 거라 그럼 내일 표결권이 없으시네. 표결권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예. 이 개혁신당이 선거 후에 당 체제 정비를 제일 일찍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국민의힘은 7월 말 8월 중으로 이제 전대를 해서 새 지도부 구성을 할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때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든지 뭐 새로 전당대를 하든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양당의 움직임? 여유롭구나 뭐 이런 생각이고요. 아,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선 준비를 벌써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 이제 조강특위 마련하고 이제 저희가 아직 당협이 없어서 아하. 당협위원장들 모집하기 시작하고 벌써 이틀 3일 일주일째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정당들은 뭐 차분히 준비하시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한 분은 연임한다고 하시고 또 국민의힘의 그 대표가 누가 나오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그닥 많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뭐 누구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어차피 변화되기 힘들어 보여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양당에 좀 경고장을 보내셨잖아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저희는 우선 갈 길을 가자.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장은 뭐 그냥 설명을 안 하셔도 알겠는데 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이 경고장을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뜻인가요? 조국혁신당에 그 많은 표를 주시고 그 많은 의원을 탄생시켰었던 것은 그 또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윤석열 정부는 너무 싫고 근데 이제 어떤 조국혁신당 비례였으니까 비례라도 이쪽을 뽑으면서 경고를 한 거죠. 그런 네. 취지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틀 3일 남았는데 그 연금 개혁을 이번 21대 국회 안에 마무리 짓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또 김주평 국회의장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연금 개혁은 빨리 마무리되는 게 좋죠.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다 빚이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참 영악하게도 자신이 좀 이렇게 돋보이는 그 순간을 알아가지고 뭐 1% 차이 받겠네 안 받겠네 모수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개혁신당은 워낙에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미래세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KDI 관련된 뭐 구연금, 신연금 구분하는 구조개혁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21대 때 이 국민연금이 통과가 되지 않고 또 넘어가게 됐을 때는 진짜로 미래 세대들한테 정말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모수개혁을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고 정말 약속한 대로 22대 때 구조개혁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게 뭐 어차피 이래봤자 8, 9년 뒤엔 또다시 이제 바닥일 텐데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우리의 정체성처럼 저희의 작은 당의 목소리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지금 와서 며칠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지 하루하루 아마 몇 조씩 지금 그 미래 세대들이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요 정도의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워낙 없어서
강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여야가 대타협을 해서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과연 그게 될지 좀 지금 안타깝다. 오늘의 뉴스를 보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뭐라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네. 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좋은 안을 네. 주셨으니까 한번 네. 지켜보시도록 하죠. 예,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떤 당 대표가 되고 싶으세요? 그 개혁신당을 수권 정당의 어떤 반열에 올려놓은 당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 대표 선거 나올 때 대통령을 만들 정당, 대통령을 만들 사람 허은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 후보감은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는 대통령 후보감이 있죠. 누굴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 나가겠다,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못하지만 원탑이 한 분 계시고요. 우선 저는 2년 동안 해야 될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치룰 수 있을 만큼의 지선을 통해서 예. 오렌지의 돌풍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전격 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품격 토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정밀농업연구소에서 기후변화와 미래농업을 연구하는 남재작입니다. 5월 20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꿀벌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농산물의 3분의 1은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의 대부분을 꿀벌이 하고 있죠. 그래서 꿀벌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야생식물도 대부분 벌과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30년 전 대비 4분의 1이 줄어들었고 미국에서는 상업용 꿀벌 군집의 4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꿀벌을 대신해서 뒤형벌 등 새로운 벌을 도입하고 있고요. 꿀벌이 사라지는 데는 기후변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꽃피는 시기와 벌이 활동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시기적 불일치가 벌의 먹이 활동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꿀벌이 줄어들면 꿀벌이 매개하는 작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꿀벌과 수분곤충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벌꿀을 구매하면 양봉 농가들이 벌을 치고 산에 더 많은 꽃나무를 심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꿀벌과 곤충의 서식지가 늘어나면 결국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연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물러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 곳이 많습니다. 다만 바람은 아직 강하게 불고 있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도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5.8도, 대구 19.9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4도, 대구와 부산, 강릉 26도,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고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 정도 밑돌며 낮에도 선선할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강원 영서 북부도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바람은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면서 일부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 강원 산지에는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건강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번 한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8도, 습도는 7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매주 목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품격 있는 두 분과 만나는 품격 토론 시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금 그 여야의 최대 쟁점으로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이제 21대 국회가 한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김영우 전 의원. 네, 이번에 이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부와 여당이 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어떤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금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도 그래도 좀 웬만큼 깊이 있게 다뤄질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장장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일장 연설을 할 때도 뭐 연금 개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수회담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남겨두고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모수개혁 이거 합의하자,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여당이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좀 부재했다고 봐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나올 줄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예. 그런데 결국 이것은 뭐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김진표 의장이 굉장히 적극적이지만은 결국은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그 대책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묘수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거기까지요. 네. 신경민. 저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잔꾀라는 표현을 김 의원이 쓰셨는데 원래 정치에 전술 전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술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말하자면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연금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이라는 야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얻는 데는 일단 크게 성공을 한 거고요. 지금 여당은 또 대통령실은 이거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나쁜 이미지를 받는 건 마찬가지죠. 매번 세 가지 개혁 얘기하면서 연금이 빠진 적이 일단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고갈 공포 마케팅,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63년, 4년 이 정도면 끝난다. 그리고 적자 전환하는 것은 2050년 전후에서 끝난다. 뭐 이 고갈 공포 마케팅을 엄청나게 해왔는데 그래 그러면은 모수 이 합의를 그럼 하자. 이 모수 합의를 하는 걸 가지고 지금 2년 가까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모수 합의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힘들었으니까 모수 합의를 하자. 그리고 2차로 구조개혁을 하자. 이렇게 맞받아칠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저것 뭐 다 걷어치우고 22대에 사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선거가 또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안에 될지 안 될지 또는 뭐 22대를 건너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술 전략에 걸려든 건 맞지만 이 전술 전략에 걸려든 것을 맞받아치는 방법을 생각하는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 걷어차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결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결론은 같은데. 네, 그러나 전술 전략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완승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경민 의원의 분석에 또 저 상당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영우 의원? 저하고 예. 뭐 비슷한 맥락의 예. 말씀이에요. 사실 개혁 연금 개혁은 정말 국정 과제에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었고 여태까지 강조를 해왔는데 21대 국회 막판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우리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이런 그 권력 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라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제가 사실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은 영수회담 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하자 그랬거든요. 거기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민연금개혁 특위 만들어가지고 구조개혁도 매달립시다. 6개월 안에 뭐 끝냅시다. 정도의 어떤 그 합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면은 정말 국민들도 박수를 칠 일인데 국회 막바지 21대 국회 막바지 사흘 남겨두고 딱 그냥 던진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얻어맞은 거죠. 정부와 여당은. 이런 때 좀 더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대승적인 결단도 전략은 있어야 됩니다. 신경민 의원님 어떤 조언하시겠어요? 저도 일단은 원포인트로 그러면은 만나자라고 해서 그러면 모수 개혁, 이 지금 보험료율하고 소득 제치율은 여기까지 와서 지금 합의를 이룬 거거든요. 13%하고 44%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합의한 걸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4대 개혁안이 있습니다. 24대 개혁안이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됐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24대 개혁안을 놓고 22대에 구성이 될 연금개혁 특위는 그러면은 이 24대 개혁안을 위주로 해서 2차 개혁을 하자. 이러면은 21대의 의결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의결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여야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게 완전히 걷어차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못하게 된 것은 이건 엄청난 시간의 낭비입니다. 이거 앞으로 모수 합의를 이루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구조개혁에만 매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술 전략이 너무 없는 겁니다. 두 분이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도 뭐 비슷하네요. 예, 과감하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영수회담 원포인트로 받고 그리고 모수회담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함께 가자라고 역제안을 해서 22대 국회에서 그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도록 하면서 정부 여당이 그걸 주도할 수 있었는데 전략 전술적 대응이 좀 부족했다.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역시 내일 표결이 있을 특검 재의결인데요. 지금 상황을 우리 신경림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이에 뭐 3분 국힘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다가 최재형 의원이 가세를 해서 4분이 됐어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양심이 있거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건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국힘당 안에 있다는 것은 감지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재의결을 뒤집어기에 필요한 17명까지 가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파악이 돼요. 네. 이건 뭐 상황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더라도 여기서 4+알파가 되는 상황, 국힘당에서 내부 균열이 일어나는 상황, 아무리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힘당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북 그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수사, 이것은 사안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은 외압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도 자꾸 뭐가 흘러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마 국힘당의 양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내일에 만약에 4+알파가 17표까지는 안 되더라도 4+알파의 숫자가 만약에 10표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국힘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지금 전술 전략의 부재에 해당되는 것이고 용산의 페이스에 국힘당이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표수 결국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부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부결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만은 그 표수에 대해서는 정책 후보군은 전국에 주는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것이다. 예. 김영우 이러다가는 의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 우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이 재해결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 공교롭게도 수도권입니다. 안철수, 최재형, 김웅, 유이동.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총선 때 출마했다가 낙선했거나 뭐 안철수 의원은 뭐 당선이 됐지만은 이 최상병 그 사건, 이 사건이 가지고 왔던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민심이 수도권 출마 또 수도권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 있는 것만큼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아마 수도권 의원들이 이렇게 특검 주장하는 그런 그 분위기와도 저는 일맥상통한다 생각을 하는데 통과되기는 객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워낙 이제 표 단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당론으로까지 확실하게 지금 뭐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단속을 엄청나게 하고는 있지만은 이 21대 국회 마지막 표결 아닙니까?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 장외 집회를 하면서 탄핵이라는 말을 많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또 특검에 대해서 또 민심이 조금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그 작용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이라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특검이 이 실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대통령의 무슨 뭐 어떤 그러니까 정권 퇴진을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또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좀 갈등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아마 여기 나온 4명보다는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좀 큰데 17표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 김영우 의원이 그 주말 야권의 장애 집회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그 야권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더 그 응집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신경민 의원은 요 주말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장애 집회는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는 입장상으로 봐서 뭐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뭐 그분은 지금 국회의원이 된 이후부터가 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고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입술에 탄핵이라는 얘기는 올리지 않았어요. 항복. 네, 탄핵에 탄자, 티귿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재명 이제 대표의 발언은 이렇게 돼 있죠. 국민의힘으로 그들을 네.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사실상 탄핵을 얘기한 거나 똑같다.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탄핵이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세게 얘기한 건 맞아요. 근데 하여튼 탄핵이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집회를 했고 이 집회의 결과는 이제 해석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국힘당 의원들의 일부한테는 표를 결정하는데 내일 하여튼 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네. 이 사안, 이 최상병 사안은 지금까지 나온 거랄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매일매일의 상황을 지켜볼 때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너무나 잘못됐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더 많이 이해했고 특히 총선에 투표를 던졌던 분들의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변했다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지고는 대통령실, 뭐 국힘당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애썼다. 그러나 수위는 좀 생각보다 높았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의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등 발언을 보면은 다분히 탄핵을 염두에 둔 그런 그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걸 아마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번에 내일 특검법이 재결되는 것은 피해갈 수 있지만 특검 정국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것을 그러면 소극적으로 계속 거부권이나 계속 피해가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것을 단순히 법의 잣대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군에서 일어나는 군에서의 여러 가지 작전상에 있어서의 어떤 사고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휘관을 또 사령관을 사단장을 형사 책임을 계속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군의 기능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대국민 솔직한 그 소통과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상당히 좀 부실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가지고는 너무 약했고요. 저는 이런 거야말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군의 기능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국민 설득, 설명 이런 게 병행이 돼야 네. 이 특검법을 피해갈 수 있다. 특검 전국에서 계속 수세로만 몰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소통에 적극적이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경임 의원님, 지금 우리 정치권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이제 새 원내 지도부, 양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국회의장으로 경선에서 지금 내정이 됐고 아직 본회의에서 표결이 안 돼서 의장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만, 우원식 의원 경우에도 6월 7일까지는 원구성하고 22대 국회가 가동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도 지금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원구성에서 6월 7일을 지킨 적 있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회장 내정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루에도 뭐 몇 분씩이라도 만나야 되는 게 원내 지도부인데 주말 회동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쉽게 안 될 거예요. 21대를 돌이켜보면 지금 21대나 22대나 지금 원구성이 비슷하잖아요.
거의 지금 비슷한 그 숫자를 가지고 여야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7월 17일이 재연절이 아니었더라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국힘당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합의가 아니고 그냥 뭐 용인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1년 동안 계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기억이 있고 경험이 최근에 있잖아요. 그것도 뭐 얼마 전이잖아요. 바로 4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게 6월 7일은 그건 뭐 매우 어려운 일이고 아무리 우원식 의장이 취임을 이제 해가지고 아무리 압박을 해도 여야 원내대표를 끌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 우원식 지금 의장 후보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원식 의원의 캐릭터는 굉장히 강하죠.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좀 듣고 의외로 생각하는데 장동혁 의원 같은 이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누가 되기를 원했느냐 그랬더니 추미애 후보가 되기를 원했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우원식 의원의 그 성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구나.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의장이 됐더라면 오히려 국힘당한테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가면은 7월 17일 재연절이 하나의 데드라인이 될 수 있겠죠. 21대처럼. 그것도 합의라기보다는 뭐 이상한 형태, 용인 비슷한 일이 또 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미국식으로 승자 독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선거가 그때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1년 후에 풀어졌어요. 그때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을 다 놓치면서 그나마 그게 국회에 영향을 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에 그런 선거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국회원 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국회원 구성이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이 아닌 채로 상당 기간 갈 수도 있다라는 그래요. 것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하신 그 재헌절 7월 17일 이런 이제 국회가 주관하는 국가 이 기념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원구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또 여야 간의 암묵적인 그 합의와 또 관행이 있어서 7월 17일이 또 하나의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협상이 또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그 원내가 단순히 그 원내 의원들의 의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재명인의 마을 개딸들이라든지 강성 지지층의 영향을 엄청나게 지금 원내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 그 선거 그 당선되면서도 지금 얼마나 민주당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까? 2만 명 이상이 당원들이 탈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를 의식해가지고 앞으로는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뽑을 때도 그런 그 당원들의 권리가 반영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저는 원내 구성 협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런 걸 봤을 때 더더군다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미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반드시 확보하겠다, 가지고 오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 구성이 쉬울 것인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 항복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 구성 저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4년 전처럼 국민의힘이 그럼 다 가져가라 이렇게 포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전혀 그때 없다. 사실 예. 그렇게 해놓고도 많은 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 가능성은 없고 그럼 어떻게든 협상은 진행이 될 건데 쉽게 타결되지는 않을 거다. 어렵겠죠. 지금 우리 김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강성지층의 변수 있잖아요. 신경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은 좀 다르죠. 지금 이제 그 상황, 강성 지지층이 이 인선에도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상황을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류가 있는 것은 뭐 확실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도 반대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은 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이후에 국가직입니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까지 강성 지지층이 입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도 입법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고 잘못하면은 이 헌법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텐데 원내대표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굉장히 강경한 의원들이 여기에 수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박찬대 의원은 물론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서 뭐 10% 안부터 시작해서 50% 안까지 지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당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저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중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오늘 한중 한일 각 양국 정상회담도 같이 진행이 됐고 어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4년 5개월 만에 뭐 잘한 거죠. 앞으로 더 자주 하면 좋겠고 외교, 국방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워낙 현안들이 많으니까요. 좋다고 보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한중 관계입니다. 외교, 국방 2+2 회의를 이제 오는 6월에 첫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합의를 했더군요. 뭐 좋습니다. 근데 자칫 외교 국방 2+2 회의는 뭐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 그다음에 호주하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세 번째. 예, 제가 알기엔 그런데 좋은데 이게 우리가 전략이나 어떤 큰 그림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이 우리의 여러 가지 외교 문제, 국방 문제에 간섭하는 그 중국의 간섭이 구조화되는 그런 틀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그 국익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략과 그 물밑 접촉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 훈련 또 지난번에 뭐 사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지만요. 우리의 그 대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국방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농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은 필요한데 어쨌거나 이번에 한일 중 그런 그 3자 정상회담 한 건 잘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가기 위해서는 정말 밑그림 잘 그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신경림 의원. 이번에 일단 4년 5개월 만이 이게 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진핑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진핑이 빠진 것이 처음부터 이게 지금 MB 때부터 용인이 돼가지고 한중일, 한일중 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역시 한계는 너무 분명한 처음부터 있었고요. 네. 뭐 2+2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라인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용인해 버리는 식으로 가버리는 것은 좀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인 거고요. 이번에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 특히 시진핑의 한국 방문 차례가 된 지가 너무나 오래되고 우리 정상들은 너무나 여러 번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우리 정상이 가더라도 다음에 APEC에서는 저쪽 정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두 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전격 시사 한 번 더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최형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주항공청이요. 오늘 마침내 그 문을 여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주항공청 아직도 좀 생소한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 이제 외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차관급 청장이 있고 이제 1급 공무원인 차장 1명 그리고 1급 공무원인 또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이렇게 한 명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고요. 좀 특이할 만한 점은 경남 사천에 이제 청사가 문을 엽니다. 네. 네, 임시청사가 이제 경남 사천 산안면 소재 이제 아론 비행 선박 산업 이 건물 여기 이제 2년간 임차해서 마련을 했고요. 네. 한 1,500평, 4,960제곱미터 정도 임대 전용 면적이고 이 사천만의 그 바다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그 9개 층 중에 8개 층을 다 쓰고 있고요. 그 2층은 아론 비행 선박이 사용하는 그 층 빼고 다 쓰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차관급 청장이 임명돼서 이제 오늘 이제 문을 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초대 청장이 누굽니까?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인데요. 액체 로켓, 뭐 가스터빈 엔진 이런 연구 한 40년 동안 수행한 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그리고 달 탐사 1단계 사업 이런 사업에 참여했고요. 우주 추진체 분야 대표 연구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기관 관련 주요 학회장도 역임했고요. 뭐 서울대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센터장, 소장 이런 거 하면서 뭐 연구와 행정을 두루 거쳤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길을 끄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네. 1급 자리에 또 우주항공임무본부장입니다. 여기에 누가 지금 됐냐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 출신의 존 리 본부장입니다. 네. 미국 이민 1.5세대고요. 1992년부터 나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태양 물리학이라고 하는 헬리오 피직스 프로젝트라든지 뭐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위성통합관리본부장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IT 예산 담당자 등 해서 한 30년 가까이 지금 재직을 했고요. 굉장히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온 우주항공 분야 굉장한 전문가가 이제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1급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윤영빈 청장도 전문가고 예. 발사체 분야, 추진체 분야 전문가고. 이 존 리 본부장은 그 영입 과정에서부터 많은 화제를 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대우도 파격적이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우주항공청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이제 우주개발, 뭐 항공산업, 뭐 이런 쪽 업무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라고는 일단 들리는데 예. 실제 어떤 업무를 맡게 됩니까? 일단 이 가장 그 조직을 이해하려면 이 조직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우주청은 그 차장 산하에 기획조정관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이렇게 3국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존 리 임무본부장 산하에는 우주수송부문, 인공위성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항공혁신부문 이렇게 4개의 국을 지금 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임무본부 산하의 과들인데요. 네. 이 과들이 임무 단위로 이제 프로그램 이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들 부서 명칭만으로도 앞으로 이제 우주청이 역점을 두고 있는 개발 지원할 분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우주수송 부문을 보시면요. 재사용 발사체 프로그램 그리고
인공위성 부문에는 한국형 위성항법 GPS 이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우주과학 탐사 부문에는 달 착륙선 프로그램, 그리고 항공혁신 부문에는 미래항공기 프로그램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실질적인 이 우주 분야 연구개발에는 이제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이관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 기자 전해주시는 그 프로그램별 그 부서 이름 중에 이 달 착륙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2032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지금 이제 어쨌든 우주청이 지금 보고 있는 전망이고요. 네. 윤영빈 초대 청장 내정자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달 탐사나 우주 탐사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한 나라의 국가예산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아르테미스 계획은 실제 달 기지를 개발해서 이 달의 자원을 확보해보자는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우주 선진국과 협력해서 이 탐사 기술 획득뿐만 아니라 기술 교류 그리고 뭐 신뢰 확보 이런 여러 차원에서 의미가 큰 공동 개발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달 탐사선 2032년 보내는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이 아르테미스 계획의 연장선에서 이를 통해 얻은 여러 기술을 바탕으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또 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시대에 동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국가 탐사 계획에도 의미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좀 보완하면서 고려해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는 좀 후발이니까 그렇죠. 캐치업 전략 중에는 편승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좀 편승해서 네. 함께 참여하면서 기술 개발도 좀 전수받고 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달 착륙선을 2032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든 좀 착륙시켜 보겠다. 네. 네, 그런데 이 개청을 하면요, 정부 부처 개청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고 하는 경우도 뭐 덜어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일단 시작해놓고 그렇죠. 계속 보완하던데 이른바 개문발차. 예. 지금 우주항공청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정원은 일단 293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로 오늘부터 부임할 수 있는 인원은 110명 정도인데요. 아하.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우주 관련 업무를 하다가 이제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따로 선발 절차를 거친 이제 외부 전문가 이렇게 반 정도 차지를 합니다. 네. 개청 이후에 곧바로 이제 하반기 인력 충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200명을 목표로 한 이 임기제 공무원 전문 인력이 아직은 좀 50여 명에 불과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이를 채우기 위한 채용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주청 출범 직후에 또 세부 임무라든지 또 산업계 육성 과제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빠르게 전개돼야 되는데 그간 이 준비해온 정책과 비전도 그래야 이제 전문 인력이 빨리 와야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상당한 인력을 우리가 영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분야 전문가인 윤영비 청장이나 존리 본부장 네. 이런 사람들이 인재 영입에도 앞장서서 나서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제 인재들을 모으려면 그냥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20세기 방식을 네. 좀 넘어서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기 청사가 사천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천, 경남 사천. 예, 경남 사천. 우리가 이제 흔히 삼천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연고가 없는 분이라면은 상당히 좀 많은 고민과 고뇌 끝에 이제 이주를 해야 한다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대전과에도 경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한국 항공우주산업 뭐 카이도 있고 해서 사천으로 결국 가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경남 사천으로 갔을 때를 대비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경남으로 이주할 경우에 가족 한 명당 200만 원씩 이제 이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또 우주청 개청일로부터 3년 이내 주민등록을 경남으로 옮기고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면은 미취학 자녀 양육 지원금을 1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또 초중고 자녀 장학금도 1인당 월 50만 원 지급을 합니다.
4인 가족이 경남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이주 정착금 일시불 800만 원 그리고 2년간 지원하는 또 뭐 자녀 장학금이나 양육지원금 다 합하면요 최대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공동주택 50호를 관사로 내주고 또 주택자금 대출이자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 과기부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180가구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건. 다른 이들도 공무원인데 그렇죠. 신분은 예.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만, 제 경남 사천 좀 아는데요,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예. 거기 내려가서 살 수 있다면 참 복받은 분들이 될 텐데,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또 있겠죠. 네. 자, 이 사천에 우주항공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 기자 말씀하신 카이를 비롯해서요. 사천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도시로 이제 확고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인데, 경남 사천이나 그 인근이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고요. 이게 기존에 그 카이가 있다 보니까 카이와 연계한 또 중견 중소 우수한 이 우주항공 기업들이 좀 모여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주청까지 개청을 하면서 사천시가 이제 우주항공 복합도시 이 마스터 플랜을 최근 수립했는데요. 뭐 행정타운, 뭐 산업지구, 주거지구, 뭐 상업관광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시너지를 유발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 요즘 그 UAM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이 미래형 교통수단도 도입을 하고요. 현재는 인구가 11만 명인데요. 2030년까지 25만 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이 사천의 남일 그 바닷가 있고 그리고 가까운 뭐 향촌동 뭐 이런 데에다가 인구 유입이 좀 기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복합 주거 단지도 이제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이 우주항공청을 이렇게 이제 정보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이제 발족을 시켰는데 이 유사한 기관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죠.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한국판 나사라고 설명했듯이 미국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이 나사 우주항공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사는 이 미국의 모든 우주 개발 정책 프로젝트를 다 총괄하고 있고요. 본부만 봐도 17개 시설 그리고 세계 각국의 40개 추적소를 운영 중인데요. 네. 직원이요 18,000여 명입니다. 대단하네요. 굉장합니다. 우리의 예. 그 293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특성상 또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작사라고 하는데요. JAXA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나사를 따온 것 같으네요. 네네. 우리가 이제 KASA거든요. 카사 어감이 좀 그런데 카사입니다 어쨌든. 예. 근데 일본은 작사라고 하는데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입니다. 여기도 사실 인원이요 1,500명이어서 우리보다도 한 5배 많고요. 그러네요. 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우주 발사체 개발은 물론 또 우주과학, 소행성 탐사 같은 이 국제적인 역량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그 윤 청장 내정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벤치마킹할 곳은 일본 작사다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나사나 작사 흉내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주 전담 기구로 보면요, 저마다 전략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은 우주 정거장, 그리고 프랑스는 발사체, 우주 룩셈부르크는 우주 자원, 뭐 아랍에미리트는 이 위성 이런 식으로 특화를 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 우주산업 주류로 진입하려면 어쨌든 다른 나라가 가지 않은 선도형 연구 분야를 좀 지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밖에 우주항공청이 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그럼 일단 지금 그 우주 관련 이런 각종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럼 네. 우주 경제를 할 때 우주 경제가 무엇이냐? 그럼 우주 산업 육성이라는 건 어떤 우주 산업 중에서도 어떤 걸 육성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그럼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지금 관련된 이제 법 제도 보완도 필요하고 그동안 또 정부나 관 주도로만 이게 모든 게 행해졌다면 이제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우주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주항공청 아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예, 한 번 더 뉴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월요일 출근길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부터 정체고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진출로까지는 8km가량 막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 잠원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인천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방향으로 달성 1터널 사이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기린 6터널에서 서양양 사이 2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리는 먼데이 스포츠입니다. 네, KBS 스포츠 취재부 김한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하계올림픽이 이제 2달 남았습니까? 네, 2달 남았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선수단 규모가 참 작아요. 네. 선수단 규모는 작은데 사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굳이 선수단 규모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특히 양궁 같은 경우 뭐 세계 최강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월드컵 2차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사실 경기를 보면서 남자 개인전 결승전은 우리 선수끼리, 여자 개인전 결승전도 우리 선수끼리 그렇게 경기를 가져서 남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우석 선수가 김호진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지난 1차 대회가 상해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상해 때는 우리가 김재덕 선수 파이팅 넘치는 김재덕 선수만 은메달을 차지했을 뿐인데 이렇게 보면 금메달, 은메달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고요. 여자는 뭐 임시현 선수 전운영 선수 이기고 했는데 상해 대회에 이어서 2대회 연속 우승.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남자 단체전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선수가 독일의 5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1차 대회에서는 인도한테 발목이 잡혀서 은메달을 차지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 번 더 이렇게 진화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여자 단체전입니다. 여자 단체전 10번 연속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중국에 져가지고 물론 슈토프에 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은메달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액땜이다. 또 뭐 가장 변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한 번 더 마음을 더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성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현 선수와 김우진 선수가 같이 했는데 프랑스에 져서 8강에서 탈락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지난 도쿄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거든요. 우리 금메달 목표 5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5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딴다면 양궁 한 종목 시작하면 사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 그 많은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압도하는 거 되게 좋은데 또 한편 걱정스러운 건 워낙 보이지 않는 변수가 많아요. 바람도 있고 또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그 풍속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선수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는 되고 또 전체적으로 성적도 나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혹시 어떤 변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긴 합니다. 김 기자, 오랫동안 이제 스포츠 취재 해오셨잖아요. 올림픽 2달 앞둔 월드컵 대회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적이 되게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전반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올림픽을 앞둔 뭐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국제 대회를 올림픽 전초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초전에서 보통 메달권 안에 들어 있으면 그 선수는 올림픽 본선에 가서도 메달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갑자기 생기는 부상이라든가 또 우리 선수들이 뭐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갑자기 편찮으시다거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심리적인 그런 큰 부담을 안지 않게 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60일, 30일 정도의 성적이 한 90% 이상의 성적 자기의 기량이거든요. 그래서 본선에 가게 되면 100%, 110% 발휘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육체만 아니라 이 멘탈이 받쳐줘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 점에서 그게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유도에서도 금메달 기대해 볼 만한 기대주들이 등장했습니까? 예, 사실 리오 올림픽하고 저기 지난번 도쿄 올림픽 때 우리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유도면 전통적인 효자 종목 이렇게 예. 표현을 들어왔었는데 김민종 선수하고 허민희 선수가 이제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예. 그냥 뭐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하고 올림픽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겠냐 하신다면 그거는 한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근데 특히 김민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0kg 이상급에서 39년 만에 지금 그 조용철 전 지금 현재 유도협회장이 85년에 금메달을 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39년 만에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선수가 뭐 그냥 보면 아유 뭐 금메달 또 딸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8강전 이후에 상대를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달라집니다. 8강 상대는 슬로바키아의 마리우스 선수는 뭐 그냥 저 선수도 이름은 있는 선수 이 정도거든요. 4강에서 맞붙은 그 체코의 크루팔렉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이미 금메달을 2번이나 딴 선수입니다. 그래요. 네, 리오 올림픽에서는 100kg 이하급, 또 도쿄 올림픽에서는 지금 체급인 100kg 이상급. 이 3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한테 절반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어요. 예. 결승 상대도 투시벨리라고 하는 조지아 선수인데 도쿄올림픽 때 금은 메달을 다퉜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금은 메달리스트를 모두 이기고 이 선수가 네, 당장에 섰어요. 현재로서는 뭐 전체적으로 부상이나 이런 것 없고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요. 여자의 허미미 선수는 스토리 자체가 좀 탄탄합니다. 일부에 들으셨겠지만 일단 제1교포 출신입니다. 제1교포 출신인데 3년 전에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는 한국에 가서 국가대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해서 한국에 넘어와서 그 다음에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회에 출전해서 이번에는 캐나다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되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1996년에 조민선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선수가 비슷해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때는 그 다음에 열렸거든요. 가서 올림픽 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허석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저도 사실 제가 역사에 좀 약해서 일제 강점기 당시에 항일 경문을 이렇게 붙이다가 옥고를 치르신 독립운동가라고 그러는데 이분의 5대 손입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또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다. 전체적으로 스토리 탄탄하고 따줬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이 밖에 이준환, 이하림, 이하윤 선수들이 도쿄 올림픽을 전후해서 세대 교체를 이룬 다음에 나타난 선수들이라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이게 투기 종목이라 그러는 거죠. 네네. 예, 권투나 레슬링이나 역도나 네. 유도나 네. 예, 역도는 아닙니다. 한번 이겨본 상대는 다음에 만났을 때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역대에서 느끼셨겠지만 유도하면 우리 금메달만 지금 11개째 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대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또 이 선수들이 둘 다 젊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한다면 다음 올림픽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기대가 되네요. 근데 오정에서도 유망주가 나타났습니까? 네, 21살의 여자 선수인데요. 성승민이라는 선수입니다. 사실 성승민. 예. 지난 대회까지,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 때까지는 사실은 근대 오종 좀 낯설었어요. 근데 전용태 선수가 동메달을 따면서 근대 오종이 우리의 전략 종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이번에 성승민 선수 2차 월드컵, 3차 월드컵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요. 지난주에 끝난 4차 대회에서도 4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올림픽 출전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출전해서 4위 이내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한번 메달을 노려볼 만합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근대 오종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벌어져요. 프랑스의 그래요? 상징 같은 곳에서 말도 타고 펜싱도 하고 수영도 한 다음에 레이저건이라고 하죠. 달리면서 사격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경기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남자 전용태, 여자 성승민 선수가 메달을 따준다고 한다면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메달 목표 또 아니면 다른 메달의 수를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이면 5종목의 경기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네, 그렇습니다.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승마를 하죠. 전통적인 승마. 그다음에 펜싱. 그다음에 이제 수영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건이라고 달리면서 사격을 하는. 그러니까 달리기와 사격이 결합돼서 5종목이 됩니다. 그렇구나. 네. 아이고, 하나도 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 프로축구 감독도 순환 시대네요.
네. 수원 삼성의 염기훈 감독이요. 네. 염기훈 감독은 사실 수원 삼성의 그 대들보 같은 선수였고 플레잉 코치였고, 그런데 이 선수가 지난해 갑자기 이제 그 1부 리그에 있을 때 감독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 좋은 선수를 좋은 감독으로 키워내는 것도 클럽팀의 좋은 자질이긴 한데 네. 너무 좀 서둘렀어요. 그래서 지난 25일이죠.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다가 3대1로 역전을 나갑니다. 근데 5연패째입니다. 심리적 부담이 컸을 거고 네. 그동안 많은 팬들이나 또 그 주변에 보시는 분들도 좀 위태롭다. 지도자로서의 좀 그런 이렇게 한마디로 수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큰 팀을 맡아서 너무나 힘들지 않겠냐. 그런데 결국 지고 서포터스들한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면서 사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수원 삼성 하게 되면 월드컵을 전후해서 굉장한 명문 중에 하나였는데 전체적으로 팀이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 팀의 대표적인 선수를 감독으로 키워내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너무 서둘러서 생애 5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캐리어에 5점을 남기게 됐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수원 삼성 구단이나 구단에서 전반적으로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야구도 잠깐 짚어주세요. 네. 기아와 두산, 네, 뭐 지금 이 선두인 기아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곰과 호랑이의 대결을 당군 더비라 그럽니까? 네, 당군 더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첫 경기에서는 이제 곰이 이겼습니다. 당군 신화처럼 곰이 이겨서 먼저 30승 두산이 이겼네요. 예, 두산이 이겨서 30승 고지에 올라가면서 승차 없이 승률에서 기아가 앞서는 상황,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주말 2경기에서 기아가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1위를 지켜서 지금 봐서는 기아가 당분간은 선두를 계속 유지해 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탄탄한 전력이기 때문에 기아 팬들은 좋을 것 같은데 한편 두산 팬들은 좀 아쉽고, 지금 꼴찌로 떨어지고 있는 키움 팬들은 더욱더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뉴스인데요. 디지털 OTT 업체들이 그 스포츠 경기도 돈 내고 보는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처음 출발할 때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국민들에겐 건전하고 편리한 그 여가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많이 이제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지털 기기로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돈 되겠는데 하고 전략적으로 OTT 업체들이 달라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 내고 경기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좀 아쉬운 게 3월에 있었던 메이저리그 개막전, 그것도 사실은 그 어떤 OTT 업체에 가입되어 있는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호주에 가서 뉴캐슬과 경기를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 경기도 일반 국민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게 과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스포츠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영혼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김완수 기자였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